네, 더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주제 그 부분에 달려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계약 실무상 유의점 및 그다음에 계약 관련돼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금융계약 관련돼서 먼저 보면은 지식재산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지식재산의 그 구체적인 뭐 그 소유권 관계라든지 뭐 장애 요인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뭐 권한성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업성이라든지 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평가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떤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제가 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져서 계약하고 직접 관련은 안 되겠습니다만 계약하고 관련돼서 뭐 플라이싱도 관련되고 그다음에 계약의 대상이 되는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부분 때도 검토가 되니까 그대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IP 그 듀 딜리전스 그러면 그간에 IP 지금 이제 M&A 수준이 많이 발생되는 것처럼 실사 작업이 일단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IP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이 돼야 하거든요. 그다음 구체적인 권리가 어떤지 특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권리가 누구한테 기속되는지 여부 그다음 존속기간 존속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실시계약이 돼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다음 담보 같은 관련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분석하는 작업이 일단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담보물도 마찬가지죠. 유형자산에서 동산, 부동산 같으면 그에 대한 담보물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그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특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대표적인 것은 소유관계라든지 그다음 라이센스라든지 지시사항권의 유효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판단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절차를 그 다음 단계에서 뭐 가치평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질 텐데요. 실무적으로 뭐 더 그 실제로 M&A를 하는데 관해서 보셨겠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체크리스트가 따로 그 규정을 하고 있죠.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그 회사에다가 보내게 되면은 체크리스트에 따른 뒤에 여기 있는 뭐 그 자체가 체크리스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체크리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리스트를 보내게 되면 그에 따라 서류를 준비를 하게 되고 그다음 서류 준비를 된 상태에서 뭐 일단 M&A 같은 거 데이터룸에서 서류 같은 걸 다 정리가 해놔 놓으면 거기에서 뭐 청구 자체를 이렇게 뭐 변호사라든지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다음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서류를 검토를 하게 되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에 따라서 뭐 그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싱 작업이 들어갈 수 있겠죠. 프라이싱 작업에서는 결국은 가치평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식재산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을 자체로 한 어떤 금융을 일으킨다 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의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거 뭐 하나 어떤 샘플로서 이렇게 하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냥 참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각 그 지식재산권별로 이 리스트를 보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관련된 실제로 특허권이 있고 특허 신청서라든지 모든 실용신안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특허가 제대로 유지가 됐는지 메인터넌스 피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제출했느냐 애뉴얼 갱신에 따른 비용을 냈느냐 하는 부분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이 다른 데 어사인 했다든지 다른 데 이렇게 했다든지 이렇게 넘겨줬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는지도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 특허가 사용되는 외국에서도 실제로 그 특허가 돼 있는지 여부도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일단 그다음 혹시 이제 특허 관련돼서 크레임 같은 게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라이센스라든지 그 다음에 실용신안권 했다는 그 계약 자체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계약 자체에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확하게 잘 보이진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을 해서 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다음 회사의 특허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허 같은 면에서 현재 특허 자체에서 뭐 문제가 없는 건지도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특허와 관련돼서 제대로 뭐 파일링이 제대로 돼서 특허가 정상적으로 특허 등록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회사에도 그 제대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혹시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등록 다른 사람한테 뭐 그 계약을 이용하도록 했는 게 있는지, 그 범위가 어떤지, 뭐 그에 대한 장애 뭐 다른 제약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일단 체크 이거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기본적인 폼의 체크리스트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그 회사별로 필요한 거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드려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상표권에 관련돼서는 동일하게 뭐 적용이 되겠죠. 상표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 같으면 소프트웨어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업비밀과 트레이드 시크릿 관련돼서도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 회사의 은행이나 이런 다니시는 분께서 직접 하실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문 외부에서 뭐 리갈 DD 차원에서, 아니면 뭐 어카운트 DD 차원에서, 그래서 뭐 약간 그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IP DD 자체는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일반적인 포맷을 일단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참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좀 더 심플한 형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음에 회사에 관련돼서 뭐 회사 상황도 파악이 돼야 되고, 뭐 그런 정도로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뭐 이래서 여기서는 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대상 부분이 뭐 지식재산에 관련면 크게 통상적으로는 뭐 회사에서 회사에 관련된 자료 부분도 뭐 정리를 일단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지금 왔는 특허, 그 다음에 상표, 그 다음에 기타 뭐 여기는 저작권, 그 다음에 도메인 네임까지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 비밀 같은 거, 그 다음에 관련돼서 뭐 다른 계약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혹시 실제로 뭐 분쟁 상태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분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부분도 정리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일본적으로 IP 관련돼서 뭐 DD 부분, IP뿐만 아니라 모든 DD 부분에서는 뭐 체크리스트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정형화된 체크에 따라서 그 실제로 이 하는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태로 지금 IP를 취득하려고 하느냐 그 용도에 따라서 뭐 이것은 약간 여기 추가해서 더 자료를 또 봐서 정리할 수 있으면은 될 것으로 보이시니까 이것이 뭐 하나의 참조가 될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IPDD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허가 이루어져서 적법하게 등록되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이 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그 특허 부분이 과연 어떻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건지, 권리성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 무효 심판율이 높은 상황에서 특허 권리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기술 부분에서 기술이 과연 이게 상업성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결국은 쉬운 문제는 아니겠죠. 시장 분석 이런 것은 결국 외부의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만은 이 부분에 적어도 그래서 권리성이 있고 기술성이 있고 그다음 시장성이 있는지 그다음 사업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의 판단은 어차피 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보여지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그 IP에 대한 실제 가치 평가, 구체적인 가치 평가 부분은 그 가치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전에 담보대출에 있어서 가치 평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치 평가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뭐 기법상 따로 이렇게 과정에서 그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중복적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간략히 생략하고 뭐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시장 수익 조건법, 시장 조건법, 비용 조건법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죄송합니다. 주로 뭐 가장 이상적인 것은 뭐 수익 접근권이 맞겠죠. 현금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주식재산을 뭐 라이센싱을 일으켜서 로열티를 받는 수입이 얼마가 되니까 그 수입에 따라서 뭐 얼마가 되고 뭐 규모가 얼마가 되니까 실제로 자산은 얼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 수치 자체는 굉장히 그 신뢰성 하기가 어려울 부분이 있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잠정적 추정치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많이 이용되기가 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죠. 특히 전통적인 금융기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담보적인 측면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고 그러면 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여기 신뢰성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있고 시장 접근법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동일한 지식재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것이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가치가 산출이 됐다는 건데 뭐 가장 좋은 거죠. 직접 이해가 쉬운 평가가 시장에서 일어나고는 거래 판단을 종합해서 미래이익에 대한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그런 시장이 없고 그런 참조하는 자료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쪽으로 접근되면 너무 과대하게 이래서 뭐 평가가 뭐 그 확대, 그 평가 절상이 될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서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실제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한계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보수로 하면서 실제 뭐 비용으로 하게 되면 가장 평가 절하가 될 가장 비용적으로 낮은 입장에서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현재 담보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뭐 수익 조건법이 타당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한 뭐 신뢰성 문제 때문에 시장 접근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P하고 관련돼서 지금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IP에 대해서 어떤 지식재산이 어떤 건지 특정을 시키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작업도 사실은 굉장히 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간략하게 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지식재산 관련된 그 체크리스트 쪽에서 한번 자세하게 보는 걸 하는 참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로 하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차피 법률 쪽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IPDD 작업이 왜 필요하냐? DD라는 실체 작업이 뭐 어떻게 보면 가치평가 작업이겠지만 실제로 IP라는 그 지식재산을 특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가치를 어느 정도 가격을 프라이싱을 하기 위한 어느 정도 그 작업은 필요하다는 것이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IP하고 기업을 최근에 미국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그 발생되는 IP 부분도 같이 그 별도의 자산으로 인정해서 구입을 할 것이냐는 것을 논의한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 상당한 자산을 같이 이렇게 매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원론적으로 IP에 대한 가치 평가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전통적 금융 방식 가장 적합한 가치 평가 방식은 결국은 뭐 가장 실질적으로 뭐 수익 가치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습니다. 수익 조건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가에 관한 시장 접근법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다만 실제 자료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실제로는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지식재산 금융 자체의 기법이 사실은 활성화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거래가에 가까운 시장 접근 방식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통적 금융 방식으로 이런 지식재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실거래가 가까운 시장 접근 방식을 취해서 그에 따라서 만약에 부실이 발생되면은 어느 면책에 가까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IP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은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IP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가치평가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 IP 지식재산의 가치평가 부분은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실거래자들, 특히 투자금융이라서는 그런 쪽에서의 가치평가 부분은 사실은 너무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였던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서 많이 가치평가 부분에 제대로 노하우도 없고 많은 없기 때문에 가치평가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어떤 원칙을 좀 이렇게 정립하고 이렇게 검토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 그거는 결국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애플이 인수를 했을 때는 엄청난 수익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조그만 중소기업이 인수했을 때는 또 차원이 다를 거고 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인수했을 때도 차원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다만 실제로 여기서 IP 가치평가에서 지금 많이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 가치평가 부분은 담보대출 쪽에서 과연 정책금융을 하는 부분에서 가치평가가 가장 중요할 수 있지 않느냐. 즉 정책금융을 부여하기는 어떤 기준, 그 다음에 정책금융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서로 면접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얼마만큼을 정책금융을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미에서의 가치평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좀 약간 지나친 측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간단하게 단면에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P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저는 여기는 오차가 있어서 DB가 확보가 됩니다. 지금 이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하시는 건 자료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고 보고 있을 거고요. 그런 DB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거래 가액을 모니터할 수 있어요. 어떤 쪽에 좀 논란이 됐던 것은 예를 들어서 특허를 함에 있어서 이게 양수가 이루어졌을 때 오히려 실제 부동산 같은 데는 거래 가격을 신고하듯이 그런 신고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실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국제화된 시대에서 그런 장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논란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어떤 형태든 DB 부분, 그 다음에 모든 협회에다가 IP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면 그에 따라서 자료를 거래 금액을 보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DB를 확보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논란도 있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거래 시장에서 근데 또 IP 지식재산이 게 아주 미묘하고 비밀성을 요구하고 어떤 은밀성을 요구하는 그런 거래인데 그것을 사실은 DB를 확보할 수 있냐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전번에 말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데는 아무래도 거래가 많고 하니까 그런 자료가 데이터가 많이 있고 노하우가 개발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그걸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가장 큰데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고 이것이 어떤 명쾌한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되십니다. 그리고 정책금융에서 평가액을 명제 기준으로서 설정하는 의미에서 어떤 가치평가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금융위에서 하는 것처럼 금융위에서 가치 지식재산 전문 신용평가 지식재산 평가 전문 기관을 만들어서 그 어떤 공신력을 통해서 금융 이력키를 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불가피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불가피한 제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IP 관련돼서 계약을 그 자체로서 전에 기보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니고 보증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체만으로 해서 독자적인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옛날에 동산이나 부동산처럼 그 자체만으로 거래 대상으로 만들m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게 바람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같이 융합해서 회사의 신용 상태라니까 이 고려해서 하는 방법도 불가피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 지금 현재 단지 전통적인 담보 제도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탁이라든지 아니 임치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방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양도 담보 형식 뭐 세일즈 앤드 라이센스 백이라든지 그런 제도 부분이 보완이 돼야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한 내용인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뭐 IP 지식재산 금융을 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어져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이 부분이 빨리 끝나서 아까 전에 못했던 제한 시간에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IP의 그 지금 현재 관련 법상 부분에서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IP 관련 법하고 분쟁하고 여러 가지 제도상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IP 관련 법상 문제점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지금 IP 관련된 그 전문가,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 그 다음에 IP 관련된 뭐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TF팀을 구성해서 전체 관련된 법, 이 관련된 법이라는 것이 뭐 하나뿐만 아니겠죠. 뭐 특허법이나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뭐 분쟁 소송 절차 관련되는 분쟁 법률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뭐 파산에 관한 특별법이라든지 뭐 여러 기타 모든 관련 법 부분에서 전체적인 그 TF팀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해서 근본적인 어떤 IP 금융 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 그 기반을 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학자분들도 많이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산에 관련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중소기업 쪽에서 만약에 그게 파산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지식재산은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경영에 뭐 어려움이 있어서 뭐 파산이 됐을 때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그 가치 자체가 가치에 대한 그 부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시장에서 그걸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부분에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리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 같은 데는 한 200개 정도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것은 뭐 공정거래법에서 한 2개 정도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비자 보호라든지 지금 이쪽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부분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 손해배상 제도가 미약한 상태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남용돼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문제도 충분히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구조적인 어떤 부조리 부분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을 필요하다고 되고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배심원에 따라서 막 그 징벌적 손해배상 엄청나게 금액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점 우리나라에서는 법정으로 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그 요건 자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시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한정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남용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서 법정 손해금 제도 부분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법정 손해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저작권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액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문제가 있는 것이 만약에 그러면 ADR로 했을 때 그러면 중재 판정은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이래서 간단한 어떤 부분을 사회가 무단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것이 뭐 공정 사용에 해당되면 뭐 면책이 됩니다만은 그 면책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그거를 손해배상금을 인정할 것이냐. 입증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FTA가
한미 간의 FTA가 됨으로써 손해배상 제도가 바뀌어서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돼 있고 미국도 실제로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ADR 쪽에서도 만약 그걸 판정부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금 더 그 부분이 좀 정치화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법정 손해금 제도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 법원에서도 법원에서 좀 모든 걸 맡기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긴 합니다만은 법원에서도 지금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사법부의 신뢰 문제도 좀 요즘 있을 수 있고 해서 어느 정도 법원이 사실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가해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현재 대법원 판사 출신 부분이 사실은 정치로 가는 것에 사실 논란이 많이 있고 현직 법원장께서 이렇게 사실은 또 현금을 받아 보니까 지금 사실은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상고법원을 새로 만들고 하겠다는데 사실은 대법원 판사 1인당 사건 한 해 처리 건수가 하루에 6건에서 8건입니다. 근데 보통 1심 기록이 아시다 이 정도 되고 2심 기록이 이렇고 한 3심 이렇게 되는데 하루에 8건을 토일 빼고 다 합쳐도 일을 하더라도 8건을 써야 되는데 지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편법을 하는 것이 심리 불속행 제도라 해서 2개월 만에 그냥 각하하는 게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그 자신 문제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대형 판사가 현재 제한지거든요. 일본에 한 40명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 판사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 또 헌법재판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는 헌법재판소 기능하고 대형 판사 기능이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세셔라고 그래가지고 허가 상고를 해서 사건 중에서 연간 한 80건 정도 대법원에서 자기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대법원도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없고 여기는 과포화가 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변호사로 좀 약간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여러 가지 사법부 부분에서 좀 이게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헌법에 독일 같은 면에서 헌법 소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권 행사, 사법권 행사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그 헌법 소원을 통해서 이렇게 심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문제는 있습니다. 전부 다 대형 판결 난 거에 대해서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사고가 많아져서 남발이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법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항제노역도 발생되었지만 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판사도 단임제가 되다 보니까 5년만 지나면 끝입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미국은 라이프타임입니다. 최근에 사임한 대법원 판사는 94살인가까지 했었거든요. 미국은 그 사람이 건전한 정신건강이 활동이 가능한 데까지는 영원히 자기가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 에이지에 리밋을 두는 것은 잘못다. 최근에 또 반대로 재밌는 사건이 있었죠. 교육권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1년만 지나면 테뉴어를 보장해주면 또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한다 논란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에이지 나이에 따른 어떤 차별도 원칙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에서 정년을 규정하는 것도 사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가능한 다른 그런 게 없으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연방법원 판사는 다 종신제입니다. 미국 헌법상에 인정된 연방법원 판사는 다 종신제고 주법원 판사는 다르죠. 선고도 되고 이렇게 복잡합니다만 그래서 법원에 대한 적절한 통제도 사실은 굉장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제가 보력이 나지만 손해배상 부분에 또 너무 또 급진적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또 손해배상 높였다가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나온 것이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죠. 그래서 배심원 제도 들어가고 또 재밌는 거는 어차피 지금 시간이 나와서 말씀드리면 배심원 제도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했는데 배심원 전원 합의해서 판결해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판사는 그것은 죄는 되지만 배심원들이 무죄 판결을 했으니까 고려해서 선고유예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형사사건에서는 검사라는 것은 검사는 국민의 변호사입니다. 피플즈 어토리입니다. 검사가 민사소송 마찬가지로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민사소송은 이게 사건이 약간 더 높은 정도, 프리펀더런스 오브 에비던스가 약간의 좀 정도만 좀 더 높게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많은 쪽에 인정을 하게 됐지만 검찰에서는 그게 입증이 안 되면 무조건 무죄 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배심원을 맡은 사람이 그에서 사실 인정해서 무죄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유죄다. 그런 판단을 낸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넌센스입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배심원의 그 판결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국민은 법관이라도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따른 다른 반대론도 있지만 미국은 판결이 구속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가이드라인을 줘서 판사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법률적 부분만 제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그러면 자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을 못했다는 것이 자 배심원 여럿이 뭐 6명인가 9명이죠. 그 사람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가 그것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제도가 합리적이겠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지만 배심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정상을 참작해서 선고일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같이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게 잘 맞지 않는 그런 구성에 봅니다. 문화도 지금 아까 집단소송도 보면 미국식 제도를 끌었고 뭐 독일에도 단체 소송도 없고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뭐 과정을 껴서 잘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야 하면 사실상으로 법관의 적절한 통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그 통제를 해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어서는 판결문의 공개입니다.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은 황제 노역이나 정관 예우가 발생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도 판결문 공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건 번호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당사자 이름도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건 판결문 공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판결문이 공개가 되면은 판사 입장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뭐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문제점 있는 판결은 상당히 정관에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보호를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국민참여재판이 사실 문제점이 많이 발생돼서 사실 된 건데 구성 자체도 사실은 논란이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법리적으로 해결할 수 저는 법률을 하는 입장에 있으니까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대한 신뢰. 그럼 대법원에서 과연 지금 사실상은 3심이지만 사실상으로 2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8건을 대법원 판사가 어떻게 이 정도 기록을 8건을 어떻게 판결을 씁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재판 3심이 보장됐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니까 상고심 법원을 만들겠다는 건데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상고 허가를 만든다 그러면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다른 행정부도 사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사법부에 대한 적절한 통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관 예우가 좀 많이 발생되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그런 말씀드린 거 하면은 즉시 결국은 사실 법률의 규정을 보시면은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들어가면 3배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원에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한 번도 소송이 제대로 된 적도 없고 판사도 그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좀 요번에 개정된 부분이 좀 바뀌긴 하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전통적인 대륙법 체계에서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 잡히는 거죠. 지금은 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통제를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로 보여지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그다음 법정 손해금 제도도 사실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 단순한 재판뿐만 아니라 그 법원뿐만 아니라 ADR 기능 앞으로는 ADR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송을 하더라도 지금 소송 재판도 관련돼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소송에 참여도 해보시겠지만 구두 변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3주나 4주마다 한 번씩 계속 소송이 열립니다. 근데 구두 변론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소송이 되면은 그거는 난센스입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구두 변론하는 걸 기억을 해야 되는데 판사가 그 당시에 쟁점은 정리가 잘 되죠. 구두를 얘기해 주니까. 정리해야 되는데 사건이 300건인데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주에 또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은 나타나니까 가능합니다. 이게 섞이다 보니까 엉망인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집중심리제는 가능합니다. 미국 같으면 아까 말했던 디스커버리 제도로서 사전에 한 1, 2년 동안에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한국에 와서도 뭐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뭐 가이드라인이 뭐 정신적 손해 미국에서 뭐 한국 교포가 죽었다. 죄송합니다. 뭐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사고를 당했다 하면 손해배상에서 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 이런 문제가 됐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손해에서 얼마가 그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손해가 이 자료는 6천만 원밖에 안 낸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 행정부에 저 재판 대법원에서 왜냐하면 6천만 원, 옛날에 6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8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가이드라인 법적 구성력이 있느냐? 그럼 뭐 아니 그래서 그쪽에서는 피고 쪽에 그럴 거 아닙니까? 한 100만 불 200만 불 청구하면 무슨 얘기냐? 한국에서는 그 법적에서 6천만 원 이내가 안 되는데 그럼 날라옵니다. 날라와서 우리나라에서 뭐 변호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가이드 6천만 원
가이드라인이 맞느냐, 가이드라인 법적 구성이 있느냐, 없느냐, 법 기준 성격을 가지냐 이렇게 논란해서 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 직원 그 법원 직원이 이제 같이 이렇게 녹취를 합니다. 그 자료가 증거되고 뭐 그런 자료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자료가 다 돼서 그 다음에 딱 시작 그러면 그 시간부터 이제 변론이 되는데 그날부터 오늘부터 지금 여러분께서 아침 6시부터 9시 10시부터 하신 것처럼 계속 며칠간이라도 일주일 동안 소송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도 변론의 의미가 있고 그 자리에서 결론이 판사 그대로 땅땅 내립니다. 판결문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판결 뭐 배심원이 아닌 경우는 판사가 할 때는 할 거고 배심원 자체는 편결해서 뭐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고 이게 3주나 4주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구도 변론에서 자 구도 변론 하십시오. 구도 변론 하면은 판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 문제는 판사 바뀝니다. 변론 갱신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심각한 인식을 안 한 겁니다. 다 와서 얘기를 뭘까요? 완전 원님 뭐 제가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게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은 좀 그게 그런 게 굉장히 어떤 보수적인 단체고 가장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뭐 부분에서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부분 제도적인 법제도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법원이라는 것은 제도에 따라서 그걸 해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필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아울러 마찬가지로 법정 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오해와 편견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부식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래서 실질적인 손해가 왠가하면 그래야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침해가 사실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뭐 그에 대해서 하려고 할 거고 그에 대해서 뭐 너무 남용된다든지 이런 문제는 또 독점 규제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충분히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R의 현행 부분과 그 지금 ADR 부분도 지금 여러분께서 그 특히 IP 관련돼서는 ADR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뭐 법원에서 하긴 하겠지만 뭐 일반 다른 사건도 하고 이런 사건도 하고 하다 보니까 판사가 특히 1심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2심은 그나마 특허 법원이라고 있어서 그다음에 그쪽도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보통 그러죠. 뭐 이래도 대학원 과정이나 뭐 이런 하는 사람만 돼도 뭐 이렇게 특허 법원 배정될 때 우선순위를 받게 되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만은 뭐 제가 너무 이렇게 그 법원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법원에 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ADR 기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업계 내용을 잘 모르고 상황에서 사실은 저희가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그거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업계 내에서 일반 변호사나 일반 대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판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전부터 옛날 같으면 뭐 좀 주로 뭐 법원에 판사로 임명돼서 그 다음부터는 업계 실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뭐 법원에만 있었고 하니까 그 실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복잡한 그런 대해서 뭐 관심도 없고 일단 뭐 업계가 법률 논리만 따지는가 뭐 필요할 수도 그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까 판결문에 대한 신뢰성이 안 되고 판결문 자체가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심, 2심인데 그 다음에 1심, 2심에서 2심이 이제 그나마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견제할 수 있는 3심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죠. 대법판사 1명당 재판연구원이 부장급인데 3명이 있습니다. 그 3명인데 하루 8건 걔들 코피 죄송합니다. 거의 뭐 코피를 흘립니다. 실제로. 안 쓸 수가 없고 이걸 기록하면 판결문은 이 판결문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 대법판사님한테 그 판결문 초안을 보내고 그 다음에 뭐 논문 선물에 했는 거 이런 거 하면 논문 선물이만 해도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 걸 하루에 8건 3명이 나면 3건 이상을 해서 이걸 다 써야 되는데 그건 뭐 자기가 또 모르는 것도 많을 테니까 거의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대해서 누구나 그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뭐 한번 칼럼에 해봐도 뭐 그냥 직접적인 관계상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3심 제도가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허가 상고제를 해서 뭐 이렇게 해서 2심에서 기능을 더 맡겨서 2심에서 제대로 유지를 하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은 발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ADR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ADR로 사실은 여러분 그 법원에 뭐 가보시겠지만 법원에 가면 딱 뭐 자체가 거의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근데 중재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굉장히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개진할 기회도 있고 충분히 뭐 자료도 그렇고 충분히 왜냐면 뭐 그 자리에서 또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뭐 보험보다 뭐 중재가 낫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거 할 수 있는 그다음 업계 사람도 이래서 들어갈 수 있고 또 문제점은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또 업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뭐 약간 오히려 이해관계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든지 옛날에 관련된 사람 때문에 좀 조금 더 그런 부분은 좀 더 약간 충동적인 감정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관은 계속 직업적으로 보상이 되고 직업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불이라든지 이게 좀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잠시 왔다가 뭐 그 특정한 그 사안에 대해서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문성 제고가 실질을 제대로 정확한 판단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특허 부분에서 그나마 그 특허청에 잠시 삽입표를 내고 다시 그 가서 기술관으로 들어갔다 다시 특허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그런 사람이 보전을 해주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심에서는 그런 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ADR을 해야 되는 거고 또 ADR 기능이 조정 부분뿐 아니라 그 다음에 중재도 뭐 중재는 더 절제적 필요하고 다만 근데 ADR은 또 한 번 하면 끝입니다. 한 번 하면 문제가 되면은 본안에 대해서는 뭐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신뢰성이 진짜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ODR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트랜잭션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ODR이면 트랜잭션이 온라인이면 그러니까 그 분쟁 해결도 ODR로 온라인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가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데는 실제로 수요가 많아서 실제 사설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능을 줍니다. 똑같이 집행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이니까 아무나 맡겨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하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서 그 사람이 하도록 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그 자체의 권인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판결에 대한 구성력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쟁이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저작권 같으면 1,000만 원인데 어떤 거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 금액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법원에 가서 소송 제기하고 또 쓰고 뭐 그다음에 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가야 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가가 있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ODR 기능을 넣어서 그것이 제출이 되고 뭐 전자적으로 하고 뭐 아니면 요즘 화상회의도 실제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뭐 오히려 페이스 투 페이스 미팅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사이버상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뭐 요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아니면 사과를 받고 싶다든지 아니면 약간의 어떤 자기가 어떤 침해됐다 인정하는 것을 원하는 입장에서 했을 때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으로 저작권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ODR로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우리나라에서는 ADR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있습니다. 중재원이 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ODR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법원은 그나마 돈이 어느 정도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자소송도 문제점이 뭐냐면 단순한 파일링에 불과합니다. 접수하고 하는 거에만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듯이 상법에서 주주총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투표권이 전자로만 하는 정도에 있는데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전자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처럼 앞으로 이 부분도 절대로 지금 온라인에서 우리가 IT가 많이 발달되니까 여러 가지 뭐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ODR을 100% 다 하겠다. 이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ODR 기능으로 해서 앞으로 이 부분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특히 거기에 가장 적합한 분쟁 자체는 IP라는 거죠. IP 자체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IP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그 e-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제도 부분에 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좀 더 그 전자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좀 더 해야 되고 실제로 뭐 학자분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하고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ODR을 하고 있는 업체가 뭐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시장 수요는 그만큼 ODR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대한 수요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관련돼서 저작권 쪽에서는 사실 소송 분쟁이 금액이 적고 법정 손해금도 있고 그다음에 금액은 적지만 워낙 다수 소송이 그다음에 트랜잭션 자체는 인터넷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지금 주로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서로 그걸 뭐 지금은 아니면 형사소송을 하거나 형사적으로 문제를 해거나 민사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건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ADR
ODR 쪽에 좀 하는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창조 경제 얘기하고 지금 IP 그 금융 부분에서 많이 그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좀 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좀 관심 부분도 지금 다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에 대한 그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 특히 이 디스커버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특히 해서 그 자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세계적으로 디지털 포렌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기법을 좀 조사 기법이 또 뭐 발달됐고 또 상대적으로 그에 대해서 이 디스커버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책도 필요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뭐 좀 주저없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차제의 좀 지식 창조 경제하고 지식 재산 뭐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IP 관련 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해서 좀 전단침을 구성해서 좀 더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좀 그 IP와 관련된 부분도 좀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서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십니다. 예,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